근데 우리는 이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상위 1%잖아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선견지명이 있으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더리움은 좀 당분간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많이 인식을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진화하면 어떻게 좀 뭐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가 있나요? 뭐 담보 맡기고 뭐 그 이자를 받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ETF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금융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단적인 예로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 ETF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네. ETF 설정하려면 그만큼 비트코인 1대1로 사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OTC 데스크들을 써요. 근데 이런 OTC 데스크들도 비트코인 물량이 막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상. 어떤 기존의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던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만 갑자기 막 수요가 막 폭증해가지고 막 비트코인에 대한 뭐 비트코인 ETF를 사려고 하는 그런 막 수요가 폭발한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차입해 와야 돼요. 이게 이제 은행들이 하는 오버나이트 론이에요. 네. 전통 금융시장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이제 은행들끼리 갑자기 단기 유동성이 딸리면 여분행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뭐 중앙은행에서 빌려오기도 하잖아요. 저리 상대적인 저리로 차입해 오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순전히 그냥 마이클 세일러가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단기 금융에 나선다. 비트코인 단기 금융 사업에 나선다면 할 수 있어요. ETF 설정을 하는 기관들한테 뭐 며칠 단위로 비트코인을 담보 대출 해줬다가 이제 만기에 이자 받다가 만기에 가져오는 이런 식의 단기 금융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많잖아요. 뭐 채굴자들도 있고 상장 주식들 중에도 많이 있죠. 마라톤 디지털이나 뭐 헛에잇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록, 뭐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뭐 펀드가 있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단기 금융에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의 단기 금융 사업이 커지고 그러면 은행들도 갑자기 이거 괜찮은 사업 아니야 하면서 비트코인을 막 축적하기 시작할 수 있죠. 단기 금융 사업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또 거기에서 더 늘어나고 이렇게 약간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팔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절대 안 팔죠. 그렇구나. 이거를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은 일단 ETF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ETF 이제 신청한다고 하니까. 신청한다고 하죠. 근데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준 그 게리 겐슬러의 성명서를 보면 ETF를 여기에서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더 이상 다른 코인들에는 발행해줄 수 없다. 게리 겐슬러가 의장일 때는 적어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거는 아주 예외적이라고 이 게리 겐슬러가 성명서에서 몇 번을 밝히고 있어요. 이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SEC가 졌고 그레이스케일 소송은 비트코인 ETF에 한정되어 있던 거죠. GBTC에 한정되어 있던 거예요. GETH가 포함되어 있는 소송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 ETF 및 다른 알트코인 기반 ETF는 SEC 입장에서는 굳이 승인해줄 필요가 없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 게리 겐슬러 의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던지 뭐 헤스터 피어스 같은 암호화폐에 좀 더 친화적인 의원으로 위원장에 바뀌던지 아니면 미국 내의 어떤 정가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훨씬 친화적으로 바뀌던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더리움은 좀 당분간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뭐 비트코인 가격은 진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도 있겠네요. 오르는 게요. 만약에 그런 금융에 대해서도 그런 비즈니스가 생기고 막 진짜 AI끼리 통합이 됐을 때 또 거기서의 이런 비즈니스가 생기고 이러면 가치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요. 아주 뭐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볼까요? 제가 희망회로를 정말 세게 돌려보면 네. 일단 디지털 골드로서의 내러티브로서 희망회로를 세게 돌리면 미국이 좀 심각하게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막 도산하기 시작하고 미국 달러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궁극의 안전자산을 사람들이 또 찾아 나서요.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은 크게 한번 가격이 10배, 20배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인터넷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AI가 이미 그 가속화를 앞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AI는 아주 초기라고 생각하고 디지털 세대, 디지털 대전환도 아주 초입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뭐라 그럴까. 일하는 방식, 사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그냥 전통적인 방식을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코로나가 확 앞당긴 이 디지털 대전환이 이 AI로 말미암아서 더 빠르게 우리 삶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게 좀 또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줌콜을 할 때 어떤 이 사용성이 말도 못하게 진짜 이렇게 지금 웅달님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면 디지털 대전환은 또 한 번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코로나가 왔으니까 만나는 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걸 써서 화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뭔가 끊기고 막 실제로 막 사람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 뭐 아쉽잖아요. 근데 애플 비전 프로가 막 이제 써보니까 와, 웅달님인데 진짜 앞에서 있는 것처럼 진짜 경험이 너무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은 제가 웅달님을 이렇게 보고서는 얘기하거나 뭐 방송을 찍는 것도 횟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 그 밸류 트랜스퍼도 비트코인을 통한 밸류 트랜스퍼, 가치의 어떤 전송도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00배에서 200배까지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다 캐즘 이론에 근거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뭐 30% 늘었다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그게 이제 캐즘 협곡의 이론이잖아요. 11% 정도 채택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협곡을 지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기술에 대한 캐즘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10%를 못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AI의 디지털 대전환이 AI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10%, 11%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이제 그 임계점을 넘었으니까 쫙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현재 6천만 원 여기에서 그 J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100배, 200배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100배면은 60억이죠. 200배면은 뭐 120억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제가 아니라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만 봐도 뭐 엔비디아가 2023년에만 11,000% 올랐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게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초입이다. 그러니까 너무 배트를 짧게 잡지 마시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AI가 갑자기 우리 삶으로 막 다가와서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지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맞아요. 1년 전에만 해도 몰랐죠. 맞아요. 그러니까 막 급격하게 오를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와, 그런 회사가 있었어 아마 했을 건데 비트코인도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송을 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그냥 범죄에 악용되는 거래 수단 정도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상위 1%잖아요. 그 어떤 어드밴티지를 이용을 해야죠. 엔비디아처럼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면 지금 사는 게 사실 얼리 스테이지고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처럼 막 10,000% 막 이렇게 오를 때 우리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가고 한번 크게 꺾였을 때 엔비디아 끝났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인터뷰 했을 때. 근데 그때 산 사람이 승자였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잘 나가는 우량주들은 한 번씩 죽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끝났다. 테슬라도 그랬죠. 뭐 아마존도 그랬고 아마존도 메타도 그랬고 그 누가 아마존이 킨들 만들어 팔 때 누가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 마트들의 시가총액을 저렇게 빨리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죠.
네. 그 비트코인도 선견지명이 있으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사님 그러면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800이더라고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그냥 코인만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좀 거? 섞을까요? 한번 섞어볼까요? 좀 넓게 생각해서. 그 오늘 AI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근데 AI 분야의 주식에도 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억이 있다면 50% 비트코인 투자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AI 관련 종목들 제가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정확히 말하면 AI라기보다는 좀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인구는 노령화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들은 이제 저출산에 다 늪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곳에서야 뭐 아직도 노동력이 풍부하다 하지만 전 세계 선진국들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일손이 딸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자 우위 시장이 지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이제 그래서 노동자들만 파업하고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AI 기술, 로봇 기술 또는 뭐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여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우량자산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우량자산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비트코인 같은 이제 한정된 수량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결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산이 많고 그거를 쓸 수 있는 시간만 남아돌기 때문에 이제 묶이는 거죠. 말하자면 자금이 묶이고 그 묶인 자금의 가치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계속해서 희석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적극적인 투자로 결국엔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손실 보고 또 이제 거기에서 도태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희소한 자산에 우량 자산에 대한 그 가치를 점점 많이 깨닫거든요. 부자들이 보통 이런 거 많이 알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 귀금속 투자하고 이제 이런 게 되게 경기가 하수상할 땐 되게 인기인데 비트코인도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성을. 그래서 점점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도 사람들이 관심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는 주식에 50% 투자하겠습니다. 넓게 봤을 때 AI 테마네요. AI 테마죠. 아, 그렇군요. 그 혹시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또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니까요. 그 홍콩하고 중국하고 봤을 때 홍콩에서는 그 어떤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 하베스트 글로벌이라고 국영 이제 뮤추얼 펀드. 그래요. 국영이에요. 제일 큰데. 그러니까 보통 중국 정부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했고 네. 채굴도 금지했고 거래도 금지했는데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양성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지금 중국 사람들이 3년 동안 중국 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자산을 그런 부동산이나 주식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지금 많이 넘어오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중국 내 비트코인 장외 거래의 그 거래량이 전 세계 순위가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가 지금 20위권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23년 동안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만큼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거래를 많이 하는데 바이낸스나 OKX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중국에서 다 돼요 여전히. 다만 현금을 못 넣으니까 어떻게 투자할지가 좀 막막하긴 하죠. 네. 다만 중국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넷플릭스에 올라와도 다 알아서 보잖아요. VPN으로 우회해가지고 다 보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그렇게 투자해요.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중국 정부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이제 사회적으로 불만이 생기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 문제 또는 뭐 주식시장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 정부가 아무리 기라성 같은 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투자하려고 하는 거는 못 막는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왕 하는 거 중국에다가 이거를 열어주는 건 아직까지 너무 부담스럽고 홍콩이 이제 뭐 자유무역 도시다, 자유금융의 도시다 하면서 또 이렇게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투자하게 해주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검토하고 있고 그것도 승인 그러니까 출시를 신청을 한 기관은 중국
국영 펀드고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홍콩에 있는 이제 금융사들이 전부 다 ETF를 신청 따라서 다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홍콩으로 와서 홍콩 현지에다가 뭐 계좌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ETF에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로지컬리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국 주식이나 부동산 떨어지면 미국 주식으로 갈 텐데 아니면 국외에 있는 다른 뭐 대체 투자 자산으로 다 그 빠져나갈 텐데 중국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외 반출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돈이 가면은 그게 딱히 뭐 해외로 반출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냥 블록체인 원장에 올라가는 거지 비트코인이 뭐 해외에 누가 거점을 두고 이렇게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왕 하는 거 미국 금융사들이 만든 ETF에 투자하게 하지 말고 홍콩에 있는 ETF에 투자하게 하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거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도 이제 자산가들이 있을 거고 그 자산가들이 불만이 있겠죠. 계속 주식하고 부동산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누를 수만은 없는 거고 그러다가 또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약간 숨구멍처럼 홍콩을 그렇죠. 활용하는 거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 중국의 국영 펀드였군요. 네, 야, 그게 되게 또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렇니까. 그러면 중국 부자들이 진짜 비트코인 만약에 그 ETF 사기 시작하면 또 가격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촉매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게 안 드러나죠, 데이터상으로는. 중국에서 뭐 이런 거 발표하는 것도 없고 그럴 테니까. 근데 비트코인 최근에 로이터 기사가 되게 재밌는 게 났어요. 네. 이 비트코인의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올랐고 또 거래 단위 자체가 굉장히 커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이상 되는 금액 규모가 많이 거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산가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의 자산가가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4천만 명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 투자한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야,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엄청난 오늘 또 정보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정말 내가 이 듣는 분들께서 어떻게 이거를 내 지식으로 삼느냐, 또 추가 공부하셔서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부가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흥미진진하고 떨리는 순간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흥분하고 떨리는 상태로 올해를 보낼 계획이고요. 네. 다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네. 그 감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웅달책방 시청자 여러분, 뭐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 웅달책방에 나오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 컨텐츠를 꾸준히 계속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늘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보다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야니까.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제 지식이 또는 뭐 생각들이 전혀 허황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도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뭐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 뭐 리포트, 뉴스 기사,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 축약된 지식들을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퀄리티의 지식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내에는 이런 콘텐츠가 진짜 쉽게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책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계획이 있으니까 또 네, 말씀드릴 그러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 이사님과 오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